2024년 이코노미스트 세계 대전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현재 미국 경제가 최고지만 미국 패권의 경제 시대는 이미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미국 연방 정부의 적자 규모가 연간 GDP 7%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는요, 현재 어떻게 버티느냐, 국채를 계속 발행함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 달러가 이제 기축통화인 만큼 이렇게 해서 국채를 발행하지만 실제로 이거 부도수표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라가 경제력이 약해지면 역시 이것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지만 국채를 계속 발행을 함으로써,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의 지금 재정 상태가, 국가의 재정 상태가 매 초가 지날 때마다 원금 플러스 이자에 대한 이자를 계속해서 물고 또 물고, 그래서 순간순간 지날 때마다, 매 초 지날 때마다 바로 이 이자가 눈덩이처럼 그렇게 불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세계 강대국이 이 정도면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그래서 계속 가면 국가,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경제를 장악한 소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바로 빚의 노예로 전락하게 될 것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그들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자, 미국은 현재 사회보장과 그 연금 수령자를 위한 의료보험이 있어요. 그것을 메디케어라고 하는데 그 비용을 부담할 재원이 고갈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예외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국민연금이나. 예. 자, 미국의 우방인 유럽 국가들과 일본 경제는 하락세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진작에 하락세로 들어섰고, 자, 인도가 경제 지표의 성장을 이루고 있고 글로벌 생산의 중심지로 현재 부상하고 있어서 어쩌면 중국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이렇게 가능성이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분들은 인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인도에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인도는 2025년까지 독일보다 더 커질 것이다. 그리고 현재 전 세계에서 5번째로 큰 경제 대국이 바로 인도라는 거예요. 자, 중국은요, 지방 정부의 부채 때문에 재정적 제약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도 문제지만 디플레이션도 문제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이제 고물가 시대를 가리킨다면 디플레이션은 물가 하락을 가리키는데, 물가 하락도 사실은 너무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구매력이 약화되고 기업이 판매가 부진하게 되면 생산 활동이 저하되면서, 그래서 이 디플레이션 자체도 결코 국민 생활에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중국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유럽의 경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자, 팬데믹은 여행 산업의 비중이 높은 특히 유럽 같은 나라에 타격을 입혔어요. 그래서 유럽은 경기 침체의 기미가 보이고 있다. 뭐 썩 좋은 경제 소식은 없는 것 같아요. 전 세계도 중국의 저성장세의 몸살을 앓고 있다. 아니, 중국이 저성장하는데 왜 다른 나라가 그렇게 같이 힘들어질까 하는 것은, 이 지금 작은 지구가 말입니다. 적어도 경제 단일화가 이루어져 있어요. 저들의 목표 중에 하나가 화폐 단일화도 있고, 그 다음에 경제 단일화가 있어요. 경제가 단일화되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종교 단일화까지 가게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그 중국의 저성장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니까 다 함께 잘 살던가 다 함께 죽던가, 지금 전 지구가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자, 특히 유럽에서 민주주의 국가와 뭐 이슬람이라든가 이런 이슬람은 거의 대부분이 이슬람 전제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전제주의 국가 간의 지정학적 경쟁 심화가 유럽 전체에 걸쳐서 경제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가자 지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쟁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정학적인 문제, 이런 경쟁 심화가
전체 유럽 전체에 경제적 영향을 끼치고 있고, 자, 전체주의 국가들과 무역 연결고리가 강한 국가들, 이런 전체주의 국가들, 공산주의나 이런 국가들과 연결고리가 사업적으로 연결고리가 강한 그런 국가들은 공급망이 무너지거나 경제 보복에 종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과 이탈리아가 그동안 러시아 가스라든가 천연 자원에 많이 의존하고 있었는데, 사실 러시아의 가스 중단 그런 협박을 많이 받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이런 가스가, 천연 가스 같은 것이 이제 채굴이 되면서 유럽에 아마 수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자, 기후 변화와 이런 지정학적 이런 격변 같은 바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는데,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의 그 하마스 선체를 아예 없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폭격을 하면서 그 지정학적 그런 국면을 지정학적으로 더 많이 이제 확장을 시키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가자 지구가 하마스가 완전히 통치하고 이스라엘이 손을 대지 못했어요. 서한 지구하고 달라요. 파타 당이 있어도 서한 지구는 이스라엘의 그 통치 아래 있었다면 가자 지구는 독립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정학적으로 그쪽까지도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해 지역처럼 바람이 많은 해안이나 스페인처럼 햇빛이 많은 지역은 재생에너지의 잠재력이 풍부하므로 녹색 성장 부양을 볼 수 있게 되지만, 전통 산업을 고수하는 그런 곳은 고전하게 될 것이다. 내연기관 자동차는 사라지게 될 것이고, 전기 차량이나 차량이 시장을 전유 이제 접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차를 사면 전기차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업들은 가격을 은근슬쩍 올리는 갖가지 방법을 고안해 내었는데, 숨은 있는 추가 요금이 바로 스텔스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전형적인 예가 바로 항공사들인데, 이거 저는 정말 실감하거든요. 비행기를 많이 타고 다니면서 언번들링이라고 하는 수법인데, 탑승권 발권하는 거, 공항 체크인 하는 거, 기내 담요, 베개 같은 것도 어떤 곳은 이용료를 달라고 하면은 물게 됩니다. 그리고 셔틀버스를 원래 무료 운영하지만 이것도 역시 이용료를 내야 하고, 기내식이나 위탁 수화물 등의 추가 요금을 부과합니다. 이 장거리 국외로 가는 비행기는 덜하지만 국내 비행기는 특히 예를 들어서 음식 같은 경우에 돈을 받고 판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좌석 선택이나 기내 수화물도 조금만 크면 요금을 더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텔스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성수기와 비수기 가격이 또 다르지요. 그리고 터치 스크린 결제 방식 잘못했을 때 예상치 못한 TV라든가 추가 요금이 발생될 수도 있다. 자, 보복 관광, 즉 코로나 시대에 관광하지 못한 것 때문에 더 열심히 관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보복 관광 붐으로 2023년에는 전년병 이전 수준에 거의 95%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공편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서 인플레이션 증가율보다 항공편에 대한 가격이 굉장히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외국 다니기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코로나 시대 팬데믹 시기에 비행기가 자주 운항을 못하면서 많은 직원들을 해고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지를 못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항공편이 많이 지연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항공편 이용자만 불편을 겪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빅테크 억만장자들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국가 대신에 이 세계 경제를 장악한 소수가 세계 권력을 장악하게 되고, 이미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가가 아닌 바로 이 소수 권력에 의해서 국가 정치 힘 이런 거 돈에 의해서 사실은 다 움직여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빅테크 억만장자들은 더 엄청난 부를 축적하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은 확대될 것이다.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하게 되고 돈 많은 사람은 더 많아지게 될 것이고 난민들의 숫자도 더 늘게 될 것이다. 국가가 이제 국가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재택근무로 인해서 오래된 건물은 비게 되면서 건물주에게 어려운 시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건물 가지고 돈 버는 시기도 좀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주 계십니까? 자, AI로 인해서 실업률이 상승하고 노동력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새로운 에너지 지형의 형성입니다. 갈색에서 녹색으로 바꾸자는 바로 그런 취지인데 기후 친화적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녹색 전환은 세계 경제 질서를 다시 재편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청정 에너지 전환으로 새로운 녹색 에너지 강국이 탄생할 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에너지 차원의 지도가 바뀐다. 중동 지역에서 과거에 불을 많이 축적했잖아요. 석유를 통해서. 그러나 이제는 녹색 전환을 통해서 이런 새로운 에너지를 배출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 새로운 이제 승자로 들어서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 자원 경쟁이 지정학과 무역을 재구성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승자와 패자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합니다. 강력한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말입니다. 지구를 바로 뜨겁게 달구는 물질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옷의 실이나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건들 대부분입니다. 주성분이 바로 탄소입니다. 해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위험해지는 지구를 지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바로 산업활동의 탈산소와 산소를 적게 사용하는 거, 이거 지금 운동 중입니다. 자,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각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생산을 정화하고 전기 자동차를 늘려서 운송을 친환경화하고 있습니다. 자, 탄소 중립으로 전환하는 과정은요, 거센 풍파를 몰고 올 것이라고 합니다. 자, 에너지 소비 패턴이 이제는 변화되고 그리고 무역 흐름이 재편되면 새로운 승자와 새로운 패자가 나뉘어지게 될 것이다. 혹시 이때 주 그리스도가 출현하는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어쨌든 전 세계가 보면 경제 정치 할 것 없이 원 시스템으로 지금 현재는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극심한 더위로 미국 도시들이 달구어질 것이다. 대비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도시들은 대비책이 있는가? 미국은 어떤 대비책이 있을까요? 한 학술지가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정전이 발생한 뒤에 5일간 만일에 지속해서 폭염이 계속되면, 저는 이쪽이 더운 지방이거든요. 텍사스 쪽으로 갔을 때 무척 더웠어요. 그때는 더운 시기가 아닌데, 그래서 뭐 여름에는 거의 50도에 육박하는 더위입니다. 그러니 그런 곳에 5일만 에어컨이 작동이 되지 않는다가 했을 때 도시 주민 절반 이상이 병원에 갈 것이고 1만 3천 명이 사망하게 될 것이다. 한 도시, 피닉스라는 도시를 계산을 해봤을 때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햇빛을 흡수하지 않고 특히 도시의 도로들은 어떻습니까? 햇빛을 땅으로 흡수해버리면 되는데 반사를 하는 이것을 바로 차열 도로로 갑니다. 시멘트로 다 발라놨으니 당연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차열 도로 같은 흡수하지 않고 반사해버리는 차열 도로 같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열을 그대로 이 아스팔트에 머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열이 오히려 밤 되면 막 더 뜨거워서 우리 밤에 잠을 못 자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차열 도로를 만들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을 바로 반사시켜버리고 머물지 않도록 그렇게.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의 몇 주에서는 최고 더위 책임자를 공무원인 것 같습니다. 고용을 했다고 그래요. 자,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5%가 시멘트, 철강 생산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항공산업의 경우에는 1%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말입니다. 내연기관 자동차로 인한 이산화탄소가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15%를 차지합니다.
자, 탄소 대부분은 산업 공정의 부산물로서 한 번 쓰고 버리는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바로 재생 불가능한 미발굴 화석을 캐내면서 오히려 또 탄소를 유발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회용으로 쓰고 버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또 화석을 캐내면서 또 탄소를 만들어내는 그 악순환의 거듭인 셈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 일회용이라는 것이 잘 없지 않습니까? 한번 물건을 만들면 그것도 다 물건을 샀을 때 탄소를 유발시키는 물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흙으로 만든 뭐 그릇이라든가 뭐 그렇게 해서 과거에는 탄소를 유발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 만드는 것 자체가 벌써 탄소를 계속해서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부국이 약소 국가보다 탄소 배출이 많습니다. 자, 이런 자원을 추출하는 에너지 집약적 산업에 의존하는 탄소 중심의 선형 경제는 불균형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전기화가 필요한데 엄청난 양의 많은 배터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중국, 유럽, 미국 전역에 배터리 생산 인프라가 구축될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 전기 자동차의 동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배터리 생산을 위한 공장 네트워크가 형성됩니다. 자, 그런데 중국 정부는요, 오래전부터 전기 자동차 제조와 채택을 오래전부터 이미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2023년까지 글로벌 배터리 생산 능력의 69%를 점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유럽과 미국도 2023년까지 전기차 국내 수요를 충당할 배터리 생산 능력을 미국과 유럽 다 합쳐봤자 14%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중국은 배터리 지배력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중국의 성장이 둔화되고 대만을 둘러싼 긴장과 첨단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그동안 미국이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신냉전이라 합니다. Second Cold War입니다. 두 번째, 전에는 소련과의 냉전이었고 지금은 중국과의 그런 냉전 시대가 되었고, 청정 에너지 발전소 전력망, 전기차 핵심 원자재인 구리, 코발트, 리튬, 니켈 등의 막대한 수요가 쏠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표지에, 이코노미스트 표지에 우리가 이런 그 금속을 우리가 봤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핵심 원자재입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의 활기를 불어넣을 금속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앞으로 강국으로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자, 미국과 중국은 녹색 자원 확보를 위해서 남반구 저개발국에 집중하게 되는데 리튬이나 구리나 니켈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상대로 석유와 가스의 공급을 장악하고 있는 지역의 중요성은 떨어지게 될 것이다. 중동 지역이나 이런 곳에 대한 아마 중요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미래 세계는 석유보다 전기차 등에 들어갈 배터리가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수세기 동안에 라틴 아메리카는요, 자원의 저주에 시달렸습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행되고 있는, 전 세계가 청정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라틴 아메리카는 녹색 전력 그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됩니다. 자, 라틴 아메리카 경우에 세계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하는 리튬의 절반 이상이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리튬이. 그리고 전선에 들어가는 그 굴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굴의 3분의 1 이상이 매장되어 있고, 그리고 태양광 패널에 중요한 니켈 절반 이상이 북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되겠죠? 예, 그곳에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곳은 바람이 잘 불고 햇볕이 잘 듭니다. 물살이 센 그런 자연 환경 덕분에 현재 이적 에너지 4분의 1 이상이 재생이 가능한 에너지원이라고 합니다. 자, 또 라틴 아메리카는 화석 연료에 대한 재생 가능 자원으로
추출되는 녹색 수소를 저비용으로 또 생산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라틴 아메리카는 전 세계 녹색 수소 프로젝트 중 4분의 1을 점유하면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자원의 저주를, 그동안의 자원의 저주, 뭐 석유도 안 나오고 그렇게 해서 그 자원의 저주를 이제는 이 청정 에너지로 말미암아서 바로 그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역사적인 기회가 왔다고 하는데, 근데 알지 않습니까? 과연 그 전에는 이런 천연 자원들이 오히려 그 나라의 재앙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강대국들이 천연 자원을 빼앗기 위해서 그 나라를 수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다시 세계 대전망 이코노미스트 표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적 금속들이 나오는 지역이 바로 그 투피암 바로 아래입니다. 여기 투피암 아래에 있죠. 라틴 아메리카를 가리키고 이런 금속들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바로 남미와 라틴 아메리카, 남미와 호주 그리고 필리핀 등입니다. 그래서 필리핀은 굉장히 약한 국가로 전락되었지만 어쩌면 앞으로 처음에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던 나라가 필리핀이거든요. 그런데 엄청나게 우리나라가 앞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인해서 필리핀이 어쩌면 더 앞지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칠레와 페루는 전 세계 구리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고 콩고 민주공화국은 전기 자동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코발트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공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배터리 그 금속의 왕의 리튬의 경우 라틴 아메리카 는요, 전 세계 매장량의 60%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주, 중국, 이란은요, 그 이란은 세계에서 두 번째 큰 매장지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란이 끝까지 공화국 전쟁에 참전할 수 있는 국가로 잔존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중동 오일 강국처럼 될 수 있지만 천연 자원이 오히려 강대국에 의해서 착취당하면서 화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태평양 해저에 모든 육지 매장량과 맞먹는 그런 양의 금속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해저에서 로봇이 망간, 구리, 코발트, 니켈 같은 작은 금속 덩어리들을 무작위로 막 빨아들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친환경 그 환경 단체들은요, 이것을 통해서 친환경 금속에 대해서 이런 접근이 계속 심해지면서 바로 심해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그렇게 심지어는 이제는 육지가 아니라 바다 안에 있는 그런 에너지까지 자원까지 다 이제는 추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 친화적 정책이 서민을 상대로 한 엘리트들이 꾸미는 음모라고 우파 정당과 유권자들은 그들의 정책을 반대하는 그린레시라는 그런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저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이 시대적인 그런 현상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석유 수요는요 2030년 이전에 정점을 찍고 사그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석유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수요와 공급하는 나라들도 아무래도 약화되겠죠. 석유를 공급하는 기업은 걸프 지역과 라틴 아메리카의 국영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산유국들은 앞으로 고전하게 될 것이랍니다. 자,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등 에너지 수입국들은 탄화수소 연료를 아주 비싼 값에 구매하게 될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세계 경제가 붕괴되지 않는 한 독일, 일본, 한국이 물론 당연히 포함되겠죠. 왜냐하면 석유를 다 수입을 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앞으로 석유값은 앞으로 10년 동안 고유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석유에 비해서 천연가스 수요는 좀 더 오래 지속될 것 같다라고 합니다. 미국, 호주, 카타르 등은 천연가스를 통해서 이득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해요. 자, 석탄 채굴로 호주와 인도네시아가 외화벌이를 가장 많이 하고 있고 석탄도 2040년대까지 아시아 국가들이 소비하는 것이 석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40년까지는 석탄 수요는 꾸준히 있게 될 것을 말해요.
자, 강한 태양광, 풍력, 수력을 이용해서 자국 수요량 이상의 풍부한 청정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국가는요,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할 것이다. 풍력 발전 이런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강한 아까 말씀드린 북해라든가 햇빛이 잘 드는 지중해 연안 이런 것은 유리하고,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언제나 흐리거든요. 이런 나라는 참 불리하다. 그래서 과거에 그 유럽연합은 세계 최강이었지 않습니까? 미국이 나타나기 전에. 그래서 대영 제국이라는 이름이 전 세계로 이름을 떨쳤는데, 그런데 그 유럽연합이 약화될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다니엘서 2장에 10발가락 금사자, 금머리 사자 바벨론은 강대했습니다. 그러나 밑으로 내려올수록 점점 약화되어 가지고 마지막 10발가락 시대는 유럽연합을 만일에 상징한다면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어요. 강대 나라와 약한 나라가 되어 있는데, 약한 나라는 얼마나 약하겠습니까? 진흙으로 되어 있는 나라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연합의 힘이 계속해서 좀 약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구가 적어서 생산된 에너지가 남아도는 국가들은 철강이나 데이터 저장과 같이 에너지 소비가 많은 산업 분야를 자국으로 유치하려 할 수도 있답니다. 자, 화석 연료도 수출하고 금속도 채굴하며 재생 에너지까지 최대한 활용하는 등 이런 영역에 손을 뻗치는 국가는 에너지 초강대국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 이코노미스트 책 한 권 정도 읽으면 좋겠어요. 목회자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경제적으로 자신의 유익만이 아닌 국가적인 유익을 찾아서, 그래서 에너지 소비가 많은 산업 분야.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현실이 된 AI와 새롭게 변하는 미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인류 실존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AI입니다. AI를 기업은 채택하게 될 것이고 규제 당국은 규제할 것이며 기술자들은 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이용과 악용 사례가 계속 등장하게 될 것이다. 가장 큰 영향은요, 코딩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요, 선거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정선거에서 누가 당선이 되었든지 어떻게 보면 AI가 개입되었을 때는 믿을 바는 못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2024년에는 크기, 데이터, 응용 세 가지 측면에서 모델을 개선할 것이라고 합니다. AI를 규제할 세계적 기구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러나 가장 강력한 프론티어 모델이 사이버, 무기나 병원 균을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다. AI를 통해서 특히 그 가장 강력한 프론티어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경험했던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바이러스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위적으로 퍼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초인적인 그 범용 AI라고 합니다. 초인적인 범용 AI로 이루어질 것이다. AI. 바둑과 알파고나 미드저니는 인간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이긴 하지만 이 두 가지는 하나는 바둑에서 알파고는, 그리고 미드저니는 바로 그림에서 기능을 하고 나머지 영역에서는 무지해요. 전혀. 그러나 범용 인공지능은요, 모든 분야에서 사람과 같거나 사람보다 뛰어넘는, 스스로 창의적으로 개발해 나가면서 인간의 생각하듯이 인간을 뛰어넘는 그런 기술을 가지게 될, 그래서 자율적인 바로 인공지능이 범용 AI입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AI가 자율적으로 행동했을 때 얼만큼 큰 위협이 되겠습니까, 인류에게. 자, 그다음에 생성형 AI가 주류가 되는데,
데이터에 밝은 기업이 먼저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AI 제품이 시장에 출시될 것이고, 사용자가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인공지능은 인터넷의 기존 사례에서 학습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응용을 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생성형 AI입니다. 그래서 응답을 생성하고 종종 독특하고 창의적인 결과까지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진보하는 이 AI, 이것을 바로 생성형 AI, 그 정도 생산이 높고 창의적이에요. 그래서 생성형 AI라고 합니다.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의료나 금융 서비스와 같은 데이터 중심의 기업들이 AI를 선택하게 될 것이고, 법률 계약서부터 마케팅 자료 이르기까지 문서 초안 작성에 AI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AI 전문가가 미래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젊으면 AI 쪽으로 공부를 좀 하면 좋을 텐데요. 자, AI를 이용해서 몇 초 만에 모든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것에서 저도 또 성경의 말씀이 유추가 돼요. 사망한 사람이나 아니면 이름만 있는 예수라는 이름, 살아있는 가수들의 스타일대로 이미 죽었는데 그 가수 그 스타일 그대로 새 노래를 만들 수가 있는데, 마지막 때 징조 중 하나가 바로 미혹입니다. 미혹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믿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스도가 바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왜냐하면 몇 초 만에 모든 이미지를 만들어서 심지어는 레이저빔을 통해서 공중에 이렇게 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구 이편에서 저편에서 어쩌면 메시아를 볼 수가 있어요. 메시아가 보여요.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메시아가 보이고 공중에 예수님이 보인다고 막 우리가 떠들고 있으면 그 사람은 휴거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 우리는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바로 변화되거든요. 살아있다면. 그런데 내가 보고도 저기 예수님이 있네 그러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라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바로 그런 것이 보여도 믿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주님과 즉시로 같이 있게 됩니다. 자, 아마존에서 판매되는 3,000권 이상의 책에 챗 GPT가 저자 또는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필 작가가 많이 등장하는데, 대필 작가는 당연히 AI가 대필 작가로서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2025년에는요, 내년이겠네요, 온라인 콘텐츠의 약 90%가 AI로 만들어지게 될 거라고 합니다. 특히 AI가 시간 줄이는 도구로 활용되는데, 생성 AI는 말입니다. 더빙이나 영상 편집, 우리도 영상 편집하는 분들 고생 많으시는데 제가 실수할 때마다 편집을 해야 되고, 아니면 쓸데없는 말 했을 때나 편집해야 되는 부분은 또 편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AI가 다 할 수 있어요. 예, 특수효과, 배경 디자인 같은 복잡한 작업을 스스로 자동화한다. 어쩌면 이렇게 인간보다 더 높은 지능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다 멀티로 수행하게 될 때 인간이 설 자리는 점점 없어진다. 그래서 그들이 그 가이드 스톤즈가 오래된 그것도 잊어버리네. 거기에 보면 지구의 인구를 5억 명으로 낮춘다. 5억 명이 있어도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AI가 다 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5억 명은 아마 선별된 사람들이 아닐까. 70억이 넘는데요. 78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 외 몇 가지를 좀 더 살펴보면서 성경 예언들이 역사적으로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가 좀 직감하게 됩니다. 종이 화폐가 없어지는 거 제가 몇 번 말씀드렸고, 몸에 이식될 디지털 화폐 시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리디아 사람들이 처음으로 기원전 7세기의 주화를 발명했고요. 중국은 기원 후 7세기에 지폐를 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폐와 수표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대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 이렇게 전환되었죠. 근데 2010년부터는 스마트폰 기반의 지급이 활발해집니다. 이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은행 모든 결제 시스템 다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현금 주고받고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으로 지급이 됐을 때 증명이 되거든요. 오히려 그게 더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현금 사용은 추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세계가 하나의 화폐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계시록 13장에 보면 모든 자의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상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표가 없으면. 그런데 이 표가 바로 짐승의 이름 혹은 그 이름의 숫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이 뭡니까? 총명한 사람은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바로 666이라고 말하는데 666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매매를 위한 표이면서 동시에 그 사람의 신분이 거기에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신분증을 겸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신분증과 그 다음에 매매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가 다 같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계가 현금 없는 사회로 가면서 중앙은행들이 화폐의 다음 진화, 이것이 바로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라고 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바로 CBDC입니다.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입니다. 그 약자가 바로 CBDC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를 준비 결제 중에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수수료를 낮출 수 있고 달러를 회피하기 위해서 기축통화의 역할도 하지만 달러를 통한 횡포가 있잖아요. 지금 1,000불 바꾸려면 아마 우리나라는 얼마나 줘야 될까요? 한 130만 원 이상 줘야 될 거예요. 예. 물론 달러가 가치가 너무 떨어져도 우리는 또 많이 수출하기 때문에 이렇게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수출에는 좋기는 하지만 국민 경제에는 또 힘드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들을 불편함을 없애고 수수료 낮추고 하기 위해서 CBDC, 그래서 이것은요 적각 결제를 하게 되면 국경을 넘을 수 있습니다. CBDC가 그렇잖아요. 핸드폰으로 다 결제하고 인터넷으로 결제 방식을 하게 되면 이런 디지털 통화를 하게 되면 많은 수수료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이것을 채택을 한답니다. 자, 세계 GDP의 98%를 넘는 수준을 대표하는 130개국이 바로 CBDC를 탐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제 이런 디지털 화폐는 말 그대로 현금이 아닌 전산을 통해서 인터넷 방식으로 서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세계적인 금융그룹이 국가 간의 환차익으로 천문학 숫자의 이익을 보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환전상의 상을 엎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바로 이 세계적인 바로 금융 기업들, 세계적인 금융 그룹이랄까 세상을 착취하는 이런 사람들의 징계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좀 보면요. 애플이 출시하는 헤드셋 비전 프로가 있어요. 마법의 고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타워즈 전쟁의 한가운데로 인도해 줄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가상현실과 그리고 혼합현실을 결합해서 눈의 움직임이나 손짓으로 제어되는 장치인데 전면에 장착된 카메라로 사용자에게 외부 세계에 생성한 영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컴퓨터 그래픽을 겹쳐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한국의 삼성과 미국의 칩 제조업체인 퀄컴이 제휴를 해서 혼합현실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상과 현실을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에 좀 사람으로 하여금 몽롱한 시대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이런 이 마지막 때 이런 세계에 빠져서 나오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분자가위를 사용해서 이것도 늘 말씀드렸지만 DNA를 편집하는 유전자 편집이 환자의 몸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편집하는 거, 그리고 바이러스 벡터로 형질 감염시킨 후에 신체에 다시 집어넣어서
유전적 결함을 교정하면 그 효과는 평생 지속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계속되는데, 여러분 유전자를 바꾸는 것은 바로 이 유전자를 만드신 분 하나님의 그 주권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이거는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유전 자를 바꾸기 위해서 돈 있는 사람은 이걸 하기 위해서는 200만 달러 정도 된다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생명을 연장시키기도 하고, 아니면 지병이 있잖아요.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에 모친도 유방암이 있었던가요? 그래서 유방암이었던가? 아니요, 유방암이 아니고 자궁을 드러낸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암이 드러날 확률이 아주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 자궁인지 유방인지 모르겠지만 드러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이런 문제의 근원이 될 만한 걸 드러내버린 겁니다.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에. 근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앞으로 유전자 편집을 통해서 그런 이게 부모의 그 유전 형질을 이어받을 만한 것을 잘라줘 버리는 거예요. 환상적인 세계가 열리지 않습니까? 뭐 천국이 따로 필요 없지요. 뭐 세상이 천국이죠. 이 정도면. DNA 분자 자체를 순창하지 않고 더욱 정밀하게 게놈의 단일 염기를 변경할 수 있는 염기 편집 기술, 이 기술을 통해서 심혈관 그런 질병 지금 많잖아요. 혈관 계통의 그런 질병까지도 단일 염기를 변경시켜서 이렇게 치료를 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 다른 DNA 분자 자체를 전혀 손상하지 않는 상태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별의별 기술이 다 나오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농작물에도 팬데믹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 참 이것도 보니까 참 무서워요. 성경의 말씀들이 성취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 식물이 감염되면 전체 작물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도 영향을 입는 것은 동일합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자체 농사에서 자급자족한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오산이에요. 제가 이 강의를 처음 시작했을 때 보니까 2012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제가 데이터를 봤을 때 수입하는 것이 67%, 자급자족이 23% 정도밖에 안 됐어요. 지금은 더 적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곳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도 전 세계는 피해를 입는 것은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농작물을 죽이는 질병인 식물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균류가 바람을 타고 수백 킬로미터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고,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는 조류 독감처럼 곤충을 매개체로 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자, 지구온난화는요, 병원균이 생존 가능한 지역을 오히려 넓게 확산하는 결과를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자, 밀도열병 균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6천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분량의 쌀을 해칠 수 있는 것이 바로 밀도열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곰팡이 일종의 감자역병균이 있어요. 특유의 감염세포를 사용해서 자동차 타이어의 약 40배에 달하는 압력을 생성해서 잎의 표피를 망가뜨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아남는 식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염된 싹은요, 나흘 만에 죽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과거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고대 이집트에 내렸던 재앙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박이 내렸을 때 삶과 보리, 싹이 모두 상하였던 것이 하나의 예표가 되지 않을까. 비록 우박이 아니고 이런 도열병이라든가 이런 식물병이지만 얼마든지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식물 전염병이 돌면 세계를 대규모 기근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라고 이 책에서 말합니다. 이런 종류의 식물 전염병이 돌면 세계를 기근으로
가는데요. 이런 소문들은 종말에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한 거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고 했는데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부자들을 위한 것들은 남아 있다라는 의미도 되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성경에는 포도주, 감람류, 주산물 아닙니까? 유대인들의.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마지막 때에는 전 세계가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그리고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 물가 폭동이 인플레이션이 있게 될 것을 성경에서 인플레이션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로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에 이것이 얼마 정도 폭동하는 것이냐? 16배라고 합니다. 16배, 12에서 16배로 뛰는 것. 그것이 바로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그 당시의 가격으로 보면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속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특히 종교적, 영적으로 혼란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9장 2절 보시겠습니다. 이 계시록 9장 2절. 무저갱을 여으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큰 풀무의 연기가 전 세계 연계를 뒤덮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마지막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이러한 때에 성령으로 깨어 있으라 말씀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이 시대적인 현상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받습니다. 삼가 겸허하게 이 시대를 바라보는 시각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세상을 조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주님을 배도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주와 함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